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9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기간이라 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레포트를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마 바쁜 한 주를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열심히 이미 평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제 어제가 마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친구들 거를 보려면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이제 그 평가가 나갈 텐데 커멘트도 나갈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출한 친구들, 평가한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 했는데 미리 낸 친구들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PPT 자료, 이제 한류와 언어 9주차 이제 그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조금 분량이 있지요. 분량은 있지만 아마 이제 조금은 7주차보다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우리가 강의는 이제 15주차 혹은 16주차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서버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어떤 특정한 주에 몰리지 않도록 아마 이제 15주에 봐라, 14주에 봐라, 16주에 봐라 좀 조율을 할 텐데, 어찌되었던 이제 강의는 우리가 14주차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거 오늘 9주, 10주, 한 11주까지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그런 이제 향후 이제 언어 얘기보다는 이제 문화 얘기가 조금 더 많아서 이제 딱딱한 언어 얘기보다는 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주는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어떤 그 이제 스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산자, 우리가 대중문화 상품을 소비함에 있어서 그 상품, 사람을 상품이라고 말을 해서 뭐 하지만 일단 어떤 그 문화 산업의 어떤 상품적 가치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생산해내는 혹은 소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스타와 관련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요새는 하루하루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하루가 10년 같아요. 네, 어제 그 이제 그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에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이제 수상하는 것을 봤는데 한국 영화 102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 강수연, 네, 베니스 영화제 아제아제 바라자에서 뭐 시바지에서 상 받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전도연 씨가 또 어디서 여우주연상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베니스나 칸느 영화제는 예술 영화제고 좀 더 글로벌한 거라면 이제 아카데미 영화제는 개성이 있겠지만 약간 화이트 오스카다, 화이트 그래미다 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제한이 컸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원래 이제 칸느나 베니스와는 달리 자국 영화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그 영화제였는데, 워낙에 이제 대중문화의 영향력, 그 파급력이 미국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느꼈던 것이고, 이제 왜 봉준호 감독이 이거는 로컬 영화제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꼬았다기보다는 정확한 얘기이기도 해요. 국제영화제로 표방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미든 또 뭐 이제 그 음악 시상식인 그 그래미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무슨 평가의 기준이 꼭 서구에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서구 사대주의에 목매지 말자, 노벨 문학상을 꼭 받아야 되나, 목매지 말자, 이러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떤 서구의 관점에서 칭찬받은 것,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다시피 굉장히 솔직해서 우리는 아직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서세 동점의 시대, 서세 동점이라는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 서세 동점의 시대, 그 이전은 동양의 세력이, 왜냐하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자체는 유럽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어떤 그런, 꼭 그것이 서양이든 아니든 한 수 위의 어떤 그런 조직에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의미에서는 칭찬받을 만하죠. 순수 예술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에 특히 더욱더 뭐랄까 좋은 평가를 받고 고품질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스타 얘기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류와 스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중문화 스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과거에 듀란이라는 그룹을 좋아했는데 사춘기 소녀가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잘생긴 어떤 그런 서구의 그 미소년을 본 순간 혹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스타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이라고 하죠. 외모를 포함한 물론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멋진 목소리, 뛰어난 연기 등등. 이제 일단은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속성들로 스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스타를 뭐 대중들의 우상, 뭐 아이돌 뭐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우상이라는 말의 이 우자는 이제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상은 뭐 누구는 뭐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 그것도 좁은 의미로 포함되지만 원래 이 우상은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형이라는 건 뭘까요? 가짜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간 단계가 되죠. 중간 단계, 어떤 거치는 과정.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뭐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아이돌이 되는데, 그럼 이제 아이돌의 의미는 요즘은 또 한국 사회에서의 아이돌은 뭐랄까요? 굉장히 뭐 SM이나 이런 대형 인터테인먼트 기획회사에서 만들어지던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물론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런 원론적인 그런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그 의미를 한번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죠. 대중문화와 스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스타는 한 사회의 사회적 우상이 됩니다. 사회적 우상이 되는데요. 어느 사회나 그 우상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오늘 요번 주에 마릴린 몰러라든지 그레이스 켈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어릴 때 자라들 때 뭐 트로이카 뭐 해서 뭐 장미희 뭐 정윤이 또 누가 있었나요? 뭐 이런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그런 미인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여배우들, 뭐 남자 배우들도 비슷해요.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럴 때 이 미인들은 보통 하얀 피부를 가지고 커다란 눈동자와, 근데 90년대 아주 핫한 스타 중에 한 명이 이효리 씨였죠. 이효리 씨였는데 이효리는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랄까 그 비련의 여주인공의 이미지는 더더욱 아니고요. 굉장히 섹시한, 그래서 섹시 아이콘이다. 아이돌이면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한 시대의 우상으로 여기는 굉장히 핫한 그런 뭐랄까 스타성을 가진 존재들의 이미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데 우리 시대 21세기에 정말 그런 어떤 스타는 분명히 이제 대중스타인 것 같아요. 대중스타인 것 같은데 근대 사회에서 우상이 반드시 대중스타인 건 아니에요. 뭐 고대 시대에는 뭐 철학자일 수도 있고요, 수학자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존재했죠. 네, 그래서 이쪽 같이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우상의 현시화된 모습이나 역할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숭배의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근데 어떤 대상을 숭배하느냐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상은 그 사회적 지배가치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규범 체계와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면 한 시대에 예를 들면 이효리 씨 같은 사람이 60년대에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하얗고 하얀 피부에 동그란 얼굴에 아니죠. 네, 그렇다면 외적인 면으로도 당연히 우상으로서의 변화도 있지만 뭐 직업적으로나 어떤 이 사람이 종사하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상의 의미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상의 이 우자는 어리석은 우자가 아니라 인형이란 뜻이라고 했죠. 원래 인형을 말해요. 인형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이제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뭐 불상이라든지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가 되는 면이 있죠. 우리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 안 배우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우상이 되고 신상이나 불상과 동일한데 특히 우상이라는 경우에는 참된 것이 아닌 별도의 모습이나 중간에 계좌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불상은 중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종교적인 경지에서 열반에 이르려고 한다면 불상의 모습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중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우상의 개념도 좀 소개를 하면 라틴어의 이돌라, 지금의 아이돌에 해당하죠. 이돌라의 역어인데 아마 여러분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거예요. 경험주의 철학가로 유명하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우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시장의 우상 뭐 이런 들어본 것 같아. 뭐 사회학 얘기할 때 뭐 멋진 표현 같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뭐 선생님도 뭐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베이컨이 어떻게 이제 우상을 분류를 했냐면요. 인간의 지성을 포로로 하고 있는 우상. 이것은 종족의 우상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트라이브, 종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지성과 관련되는 그런 우상, 또 개인이 가진 선입견을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의 우상, 그 동굴이 갖고 있는 어떤 편협하고 제한되고 그런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편견을 시장의 우상, 이제 그 시장이 대표하는 건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학설상 발상하는 것은 극장의 우상, 이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허구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런 우상들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인식이 곤란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는 종교적으로는 물질적인 것, 석, 골, 상, 뭐 돌일 수도 있고 뼈일 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정자나무 같은 것도 뭐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네, 뭐 샤머니즘적인 어떤 숭배의 대상도 일종의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 이돌라트리아라고 해요. 이돌라트리아라고 하고, 최근의 민속학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종교의 1단계가 아니라 종교가 퇴화한 것이다. 이 과거에는 전 종교,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기 전의 전종교 단계라고 봤던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종교가 퇴화한 모습이다. 뭐 그래서 진정한 신관, 어떤 그런 종교적 관점을 상실할 때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러니까 종교적 우상숭배는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의 숭배 대상은 우상, 즉 아이돌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클럽, 팬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팬덤에 대해서도 팬덤도 광신도 이런 개념이 기본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돌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 즉 우상이라는 말, 팬덤이라는 말에는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적 의미도 소개를 해주면, 나무, 돌, 세부치,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이제 신적 대상이 아니라 중간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형상을 우상이라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그리고 하느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상 숭배를 특히 이제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교적으로 정의해 놓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 모두 이제 이 우상이 아이돌로 번역이 되는데, 아이돌로 번역이 되지만 의미가 이미지의 의미가 있고 아이콘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이 섬기는 그림이나 조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절에 갔을 때 탱화라든지
뭐 그다음 시스틴 성당의 뭐 이렇게 천지창조의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미지가 되겠지만, 아이콘은 뭐냐면 좀 더 상징적인 의미예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섹시 아이콘. 자, 섹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죠. 섹시 아이콘, 이효리. 그래서 아이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우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우상을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콘은 컴퓨터 화면을 키우면 이제 아이콘들이 떠 있죠. 아이콘들이 떠 있어서 그 아이콘들을 누르면 이거는 크롬, 이거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거는 서울여대.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 파급 의미에서 좀 더 파급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들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와 근대와 현대의 우상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의 우상은 영웅입니다. 우리가 설화나 신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화의 시대에서 주인공은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우상은 100%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멸의 존재들이며 역사를 관통하는 신적 존재들. 신적 존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 신화적 존재들이죠. 그죠? 뭐 아래서 깨어났던 누가 봤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위인전에서도 읽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장군이나 정복자들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토를 확장하는 영웅들입니다. 네, 신화적 존재로 불멸의 영웅들이다. 그래서 서양의 고대영, 뭐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동양의 고대영, 뭐 지금도 늘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초한지, 항우와 유방, 그 다음에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의 우상입니다. 고대의 우상은 좀 더 완벽한 인간의 모습, 이제 위인의 모습으로 좀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6쪽입니다. 6쪽은 근대의 우상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물 마실게요. 근대의 우상은요, 근대의 우상도 우리가 위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다 보다시피 홉스나 루소와 같은 철학 사상가, 또 뭐 이런 사상가, 칸트, 뭐 베토벤, 모차르트, 셰익스피어, 뉴턴, 에디슨, 뭔지 알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위인전에서 만나는 이들이 근대의 우상이에요. 근대의 우상들은 뭐냐면 우리가 중세사회를 벗어나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주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산업혁명과 근대화를 촉진한 근대혁명을 이끌어내면서 민주주의, 뭐 경제발전, 아주 과학기술의 혁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위대한 천재들입니다. 위대한 천재들이 근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개인적인 천재들, 이들이 우상인데, 이 우상들은 생산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생산적 우상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혁명적 진화를 만들어내는 천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생산적 우상, 그래서 Idols of Pro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생산, 소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적인 우상이 있겠죠. 감이 오죠. 현대의 우상들은 소비적인 우상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뭐 미나리를 보고, 또 무슨 브레이브걸스의 뭐 유튜브를 보고, 네, 이런 것들은 소비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Idols of Production, 생산적 우상이 됩니다. 반면 현대의 우상은 분명히 사실은 요즘은 정치인들이 대중 스타화하고 있어요. 대중 스타처럼 과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어떤 그 미디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80년대 90년대 한 중반까지, 90년대까지 뭐 길게 잡아도 그 시절만 해도 정치인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진 않았죠. 적나라하진 않았어요. 이게 적나라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뭐야 이 사람들 우리처럼 평범하고 아이 나쁜 놈이기까지 하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고연령층, 한국의 근대화에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박통과 함께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을 했던 그런 고령층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박통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뭐랄까요, 동경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어떤 독재적 과오를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그들이 접했던 것은 경제 발전과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들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뭐 일종의 영웅시까지도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요즘에 최근의 대통령들은 그런 거 없죠. 정말 어찌 보면 까발려지듯이 다 드러나게 되고 뭐 온갖 과오와 부족한 점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의 혁명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서 채말리가 반대장소에서 뭐라 했느냐? 백성들은 원래 말이 많은데 문자까지 가르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자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세종이 시끄럽다, 너 당장 하오 이렇게 시키고 지금의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있죠. 한글을 사용하고 있죠. 문자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면 우리가 문맹률 제로인 국가일 리도 없고, 그러면 지금 뭐 설사 아무리 매체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말 온갖 정보들이 쉽게 오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기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날 정치인들은 뭐 거의 팬클럽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거의 대중스타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대중스타들처럼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 나쁜 점은 뭘까요?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외모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현대의 우상은 그런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대중스타들이 소비적 우상이죠.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전문가 집단들조차도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와 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우상들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고요, 천재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환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환호하는 스타들, 막 예전에 한때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글쎄요, 요즘 신비주의 잘 통할까요? 신비주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오빠 같고 동생 같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더 호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런 면에서 여러 이제 아이돌 그룹들도 더 팬덤을 모으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 혁명이라고 하는데, 언론 영상학과 친구들, 그쪽 전공 친구들은 더 잘 알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TV나 라디오, 우리는 70년대부터인데 미디어 혁명으로 요즘은 더 이제 가속화된 뉴미디어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중문화 스타들이 나와요. 근데 초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초기의 대중스타들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를 살펴보게 될 텐데, 초기 현대사회,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 현대사회의 우상들은 마릴린 monroe, 섹스 심벌 마릴린 monroe,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축구 황제 펠레. 자, 느낌이 딱 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팬덤은요, 스포츠 클럽에서 먼저,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먼저 생긴 거예요. 음악이나 영화가 아니랍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외모, 재능, 기량 등 대중의 흠모와 열광을 한 몸에 받으며, 이제 특히 영미문화권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추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경화 교수님 국뽕이야, BTS만 좋아해, 기생충만 좋아해 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기성세대, 특히 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추앙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라니, 혹은 우리 배우라니, 또 이렇게 되니까 놀라워지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대중문화론에서 스타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의 존재가 중요하니까 또 무엇이 중요하겠죠? 팬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들을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집단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글쎄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수님들도 스타 교수들은 팬덤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강의가 적정 수준의 학생들을 유지하고 폐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수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학문적 업적이 있어도 그것을 소개할 만한 강의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들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팬과 그 팬덤의 강력한 위상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자각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 팬덤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의 개인적인 역량이 소위 상품의 가치를 높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한 폭발적 소비를 이끌어낸다. 자,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기에 되게 망설여졌지만 이제부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소비적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스타들이 생산되고 관리되고 소멸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문화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20세기를 넘어가서 21세기에 오른 현대사회의 스타들과 과거의 우상, 그러니까 이 스타들, 대중문화 스타들도 현대사회 우상들인데 이들이 고대와 근대의 우상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우상들이 자신 안에 내재해 있던 위대함과 천재적인 능력으로 불멸의 영웅이라면 현대의 우상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존재로 명멸하는 우상들이다. 명멸하는. 언제든지 사실은 서구에서 한국의 그 어떤 한류라고 하는 산업을 분명한 사실이에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한류 콘텐츠를 진흥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노무현 정권 때 추진했다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공장에서 찍어낸 뭐 그런 인형 같은 뭐 그런 뭐 인형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드라마는 뭐 판에 박힌 듯한 신데렐라 이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 할리우드는 안 그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뭐랄까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영미 문화권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스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뒤에서 마릴린 monroe와 그레이스 켈리를 어떻게 스테레오타입화해서 만들어내는가를 보면 뭐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마치 그들은 모두 아티스트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냐? 자, 과거의 영웅들은 스스로에서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영웅, 또 뭐 그 다음에 과학적 영웅, 철학적 영웅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기획사랑 타협해서 야, 너 나가서 뭐 이럴 때 할 때는 짜증내지 말고 늘 웃어. 너 지금 보니까 여기 너무 잡티가 많다. 피부과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뭐 등등 만들어진. 그러니까 명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멸의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불멸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대나 근대의 우상과 근대의 우상에 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왕년의 스타, 탑골 스타 이런 표현이 명멸하는 스타의 뭐랄까 소비되는 사실 이 표현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연애 사업에서 소비되고 버려진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와, 이 필통 너무 예뻐 해놓고 사놓고는 좀 쓰다가 와, 저거 새 거네 하고 다시 다른 걸 사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되고 버려지는 그 소비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슈퍼스타의 등장. 이제 특히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비틀스라든지 뭐 아바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마돈나라든지 굉장히 이제 그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이 있었어요. 뭐 과거의 배우로는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지 뭐 이런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든지 시대를 넘어서는. 근데 그때는 어떤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자국의 산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스타 시스템입니다. 스타 시스템은 현대 문화 산업이
문화시장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전략적인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필통 하나를 만들어도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어떤 물적 아니면은 뭐 물질적이건 그렇지 않건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가수를 만들건 배우를 만들건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투자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또 알파가 되어야 그 알파를 이용해서 또 재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형적인 제품 생산의 상업 제도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을 짜게 됩니다. 아, 요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근데 그게 변하겠죠. 근데 이런 전략을 짜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두 번째 단락, 매스미디어를 통한 문화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천병과 같은 존재로서 이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비적 우상이다. Idols of Consumption. 소비적 우상을 생산해낸다. 결과적으로는 대중문화 시스템에서는 스타 이 사람 원래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애야. 그래서 보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막 겉모습은 천사 같고 너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학폭 가해자고 막 이런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왜 그러면 연예인 걱정할 거 없다 뭐 알고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뒷말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스타 이 개인에 대한 그래서 요즘은 스타의 인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과거에는 뭐 SNS로 그게 폭로되고 이럴 게 없다 보니 헛소문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인성을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스타 시스템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역시 할리우드에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요번 주에도 이제 할리우드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스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오스카에 목매고 또 뭐 그래미에 목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스타 시스템의 그 작동 방식은 음악, 스포츠, TV 모든 매스미디어의 영역에 확대되고 이 할리우드 시스템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대종상도 오스카 따라한 거예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은 같습니다. 네, 2차 시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